네, 안녕하세요. 8장 신호 전달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교재에서 이 8장 신호 전달 부분이 가장 많은 이렇게 말하면 쑥스럽지만 인기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부분들 책들 많이 사시는데 8장 신호 전달 부분 때문에 사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 관련 전공, 대부 전공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도 이쪽 전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에 관련된 메이저한 신호 전달 패스웨이,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거의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은 동물세포, 식물세포는 아니고요. 동물세포의 신호 전달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신호 전달에 대한 오버뷰도 시간을 들여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세포 신호 전달 개론, 그리고 신호 전달 물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리간드와 수용체에 대해서, 카이네틱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후로는 강론이죠.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얼비 패밀리, RTK 신호 전달, RAS MAP 카이네이즈 신호 전달, 포스폴라이페이즈 C, 칼슘 신호 전달,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C, BKB, AKT, mTOR, TGF-beta, JAK-STAT, 나치, 윈트, 해쪽, 히포, 그리고 호르몬 신호 전달까지. 세포 신호 전달 개론입니다. 우리도 지금 동영상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계시죠? 예전 같으면은 서로 이메일만 보내도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원 때는 이메일 주소가 한 연구실에 하나밖에 없어서 교수님 이메일 가지고 온 대학원생들이 나눠서 쓰던 초창기 잠시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이메일 주소 하나 얻으려면은 학교 전산센터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고 그럼 이메일 주소 받고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다른 사설 이메일이 없었죠. 이메일을 떠나서 인터넷이라는 게 일반 대중한테 공개가 안 되던 시절이죠. 그래서 대학원생이나 IT 관련 업계 그런 사람들만 인터넷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천리안 하이텔 같은 전화 걸어서 하는 다이얼업 통신만 가지고 통신을 주로 하던 그런,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죠. 어쨌든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망이 여기저기 깔려 있고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데가 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인터넷 강국이죠. 그죠? 그만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길 좋아하고 그만큼 또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도 많고 부작용도 많지만 어쨌든 서로 이렇게 혼자 있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 커넥션 하려고 그러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나 혹은 문자 혹은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그런 것들로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마치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는 가끔 이제 출제 같은 거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뺏기고 오랫동안 감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이 커넥션이라는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부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커넥션 없이는 거의 살기 힘든 경우가 많죠. 하다못해 요즘은 배달 어플 같은 걸로 밥도 많이 시켜 먹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연락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연락을 하고 시그널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야 만화 속의 엉터리 세포니까 와이파이 존에서 깨톡, 카톡도 하고 하지만 스마트폰도 없고 손가락도 눈도 귀도 없는 세포들은 과연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정보를 나눌까? 소리가 안 들리고 눈으로 수화도 할 수 없으니까 서로 그래서 세포들은 직접 세포의 일부를 내듬어 던지거나 내듬어서 내밀어 더듬거나 만지거나 아니면 밖으로 분자를 분비해서 여기 서로 더듬더듬 서로 너 네가 거기 있는지 너 거기 누구 있으면 얘기 좀 해. 나 눈이 안 보여. 그렇게 말도 못 하죠. 그죠? 입도 막혔으니까.
마스크만 해가지고 입이 막히지 않겠지만 여기 뭐 테이프를 붙인 걸로 다음번엔 그림을 바꿔야겠다. 아예 말을 못하게, 그죠? 귀도 막고, 그죠? 귀도 뚫려 있네요. 내밀어 더듬거나 만지거나 밖으로 분자를 분비해서 공을 던져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걸 알리죠, 그죠? 다른 세포에게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포들은 이렇게 물질을 밖으로 분비한다. 이게 신호 전달 물질이죠. 전달 물질. 밖으로 분비해서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 물질이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한 세포에서 밖으로 나가면은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이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 수용체를 가진 세포가 이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신호에 반응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신호 전달 물질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세포를 일부를 내밀어서 세포 일부를 이렇게 쭉 내민다기보다는 세포 표면에 있는 확대해서 보면은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분자가 옆세포의 리셉터와 결합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이 세포에서 분리되어서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인티그랄 프로테인 같은 단백질들이 역시 신호 전달을 트리거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표면의 분자를 만지거나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자, 섬유아세포. 대충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그리면 섬유아세포라는 세포인데, 파이브로블라스트. 얘네들이 어떤 세포냐면은 우리 상피세포 밑에 결합조직이라고 있어요. 결합조직. 결합조직에 세포 외부 기질 안에 이렇게 드문드문 박혀있는 세포들이 섬유아세포예요. 주로 세포 외부 기질,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같은 물질들을 밖으로 분비하는 그런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세포가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죠. 나는 비교적 다른 세포들과 널널하게 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왜? 섬유아세포들은 세포 외부 기질에 박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따락따락 붙어 있는 정도가 상피세포에 비해서 좀 덜해요. 하지만 상피세포, 에피텔리알 셀은 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 가지 연접에 의해서. 상피세포, 에피텔리알 셀 서로 이렇게 신호전달 물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또 이렇게 여기 서로 세포를 연결하는 갭 정션이라는 게 있죠. 간극 연접, 얘를 통해서 옆으로 통과시키기도 해요. 신호전달 물질들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예전에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 MT 뭐 그런 좀 오래된 고전적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서로 귓속말로 뭐를 전달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죠. 여러명에서 처음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달되면서 점점 왜곡이 돼서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걸 이제 만화적으로 표현한 건데, 뭐 피자, 뭐 파전, 뭐 어쨌든 이렇게 시그널이 변한다기보다는 세포 간에 이렇게 분자를 전달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시그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간극 연접, 갭 정션, 여기 있는 이 물질이 또 빨갛게 그린 게 갭 정션이죠. 파이프 같은 거를 박아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이 중간이 비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물질이 통과하는 거죠. 커넥신이라고 부르는 하나가 커넥신이에요. 6개가 모이면은 커넥신이라는 단백질 6개가 모이면 뭐가 되냐? 이 구조는 커넥선, 파이프 같은 구조로 이웃세포 간에 뚫린 구멍을 만들어 물질을 교환하여 세포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세포는 갭 정션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자. 이것만 세포 연접, 세포 부착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물론 세포가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뭐 집에서 가족들 같이 사시는 분들 자기 방이 있지만 방 문을 항상 열어놓는 건 아니죠. 혼자 있고 싶을 때, 잘 때, 그럴 때는 문을 닫고 있죠. 이 갭 정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려서 물질을 통과시킬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닫혀가지고 물질이 통과 안 될 때도 있어요. 세포가 자기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갭 정션의 여다지를 조절하기도 해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세포들에게 한꺼번에 연락하는 방법은 세포 밖으로 물질, 즉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지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단체톡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 전에 뭐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때 코로나 한참 작년에 유행하던 때인데 전철을 제가 한 5정거장을 가고 있는데 그동안 한 전화를 한 20군데를 돌리면서 누구누구야 뭐 나 누군데 너 내일 모레 가기로 했던 산행 뭐 산악회 모임 뭐 무기한 취소됐어 산에 못 간대 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 사람한테 했다가 김노인한테 했다가 박노인한테 했다가 최노인한테 했다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뭐 어르신 뭐 저는 뭐 그냥 그러려냐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그 전화를 왜 이렇게 하냐고 카톡 단체 톡방 파가지고 거기다 한번 보내면 될 것이지 그게 뭔데 나 그거 몰라 그래서 그 할머니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카톡 있잖아요. 카톡 뭐 애들이랑 연락하긴 하는데 뭐 아들애랑 연락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몰랐어. 카톡 단톡방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렇죠? 카톡이라고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미안한데 주로 그걸 제일 많이 쓰니까 한때는 무슨 뭐 텔레그램 그런 데로 엑소더스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단톡방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세포도 다른 세포에게 동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신호 전달 물질을 세포 밖으로 뭐를 통해서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분비를 하면은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이렇게 뭐 마치 여기 미사일을 쏘듯이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라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확산되다가 그 신호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를 가진 분자들은 거기에 반응한다. 콜콜콜콜. 단체 톡 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이간드와 리셉터 간의 친화도를 디소시에이션 컨스턴트 KD로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간다. 라이간드, 신호전달 물질, 리셉터. 신호전달 물질이 일종의 라이간드죠. 리셉터에 결합하는 물질을 라이간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간드는 자기보다 큰 분자에 결합해서 큰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효소가 있으면 효소, 뭐 알로스테릭 효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알로스테릭 엔자임 여기 어떤 리간드가 가서 붙어야지만 이게 스위치를 갖다가 켜서 이게 활성화되는 키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얘는 작은 분자인데 큰 분자에 결합해서 이 큰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거죠. 알로스테릭 엔자임은 작은 다른 분자가 결합해서 그 활성이 뭐 액티베이션 되기도 하고 활성화 되기도 하고 불활성화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라이간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꼭 리셉터에만 결합하는 게 라이간드가 아니에요. 리셉터든 엔자임이든 효소든 자기보다 큰 분자에 결합해서 그 큰 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라이간드라고 불러요. 라이간드. 자, 리셉터와 라이간드의 결합은 마치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 엔자임과 기질의 결합처럼 특이적, 스페시픽하다. 보시면 딱 맞게 되어 있죠. 딱 맞아. 라이간드하고 리셉터하고. 리셉터와 라이간드 사이의 친화도가 얼마나 큰가, 둘이 얼마나 결합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려면은 KD, Dissociation Constant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Dissociation Constant에 대해서 잠깐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모든 화학 반응은 평형이죠. 평형. 왔다 갔다. 제가 무슨 대중강연 갈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걸 화학 평형 얘기를 하면서 100명 정도 있는 청중 처음에는 강연 시작할 땐 다들 깨있죠. 그러다가 좀 지루해지면은 좀 한두 명씩 조는 사람이 등장하다가 한 1시간짜리 강연이면 30분 정도 지나면은 한 10% 정도는 졸고 나머지 90% 정도는 깨있고 초등학생 그렇고 고등학생 강연은 한 30%는 졸고 70%는 깨있고 재작년 이전 대학교 강의를 생각하면은 한 35 대 65 정도 35% 정도는 뭐 졸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뭐 몰래 노트북을 펴놓고 타이핑하는 척하면서 뭐 딴 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35% 정도 되고 나머지 65%는 수업에 집중한다. 평형에 도달한 거죠. 평형이란 건 뭐예요? 그래서 35%가 항상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딴짓하다가 다시 수업에 집중하다가 다시 또 딴짓을 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대충 평균을 내보면은 한 수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50분짜리 수업이면 30분 정도를 지날 때는 대충 평형에 도달해서 딴짓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약 35% 정도에 도달한다. 이게 평형이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평형에 도달했다고 각자들의 행동이 거기서 고정되는 건 아니죠. 졸던 학생이 다시 깨어날 수도 있고 카톡만 보내던 학생이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화학 평형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RL이란 뭐냐? 리셉터하고 라이간드하고 결합한 위처럼 이렇게 결합한 상태예요. RL. 그런데 리셉터하고 라이간드하고 결합하고 있다고 항상 평생 계속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졌다가 또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이쪽으로 가는 건 떨어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건 다시 붙는 거. 그래서 분해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리셉터와 라이간드가 다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식의 반응에 평형 상수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초기 반응 말고 오래 놔두고 오랫동안 봤더니 대충 어느 정도더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더라? 알 수 있죠? 35%라는 게 100명 중에 65명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 35명은 졸든지 딴짓을 한다. 이런 것처럼 KD는 어떻게 정의하냐? 분모는 왼쪽에 있는 걸 주로 쓰죠. 리셉터와 라이간드와 결합한 놈들 분의 놈들의 농도 분의 이렇게 브래킷을 치면은 농도란 뜻이죠. 리셉터와 라이간드 복합체의 농도 분의 리셉터의 농도 곱하기 라이간드의 농도. 이렇게 평형상수 계산하는 거 중학교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그죠? 이런 건 다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왼쪽 게 분모로 가고 오른쪽 게 분자로 가죠. 근데 이쪽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이 분해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디소시에이션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분해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상수를 풀어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해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이 분해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 대한 상수는 우리가 해리 상수, 해리 분해될 때의 상수, dissociation constant라고 나누고 dissociation D를 따서 K라고 쓰고 아래 첨자로 D로 씁니다. KD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리셉터 중 절반이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고 리셉터가 100만 개면 그 중에 50만 개, 리셉터가 6666개면 그 중에 3333개, 리셉터가 10개면 그 중에 5개가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나머지 5개는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이런 특별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은 리셉터에 혼자 있는 리셉터의 농도와 리간드와 결합하고 있는 농도가 서로 같죠, 그죠? 서로 같죠. 두 개 절반씩이니까 같으니까 또 구하는 식에 넣어보면 요거 같으니까 얘네들이 캔슬 되겠죠, 그죠? 얘네들이 캔슬 된다. 지워지는 거죠, 그죠? 지워지는 거죠. R하고 RL이 여기 RL이 R이니까 지워질 수 있다. 그러면 즉 KD는 라이간드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KD는 리셉터 중 절반이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을 때의 라이간드의 농도이다. 리셉터 중 절반이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을 때의 리간드의 농도이다. KD의 정의에 대해서 꼭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KD의 정의는 리셉터의 절반이 라이간드와 결합하고 있을 때의 라이간드의 농도이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KD의 값을 알면은 리셉터와 라이간드 사이에 상호 관계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KD 값이 크면은 그 KD 값이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그죠? 라이간드와 리셉터 사이의 친화도가 높으면은 KD 값이 작고 농도가 낮아도 라이간드의 농도가 낮아도 절반이 결합한다는 거죠. 리셉터의 절반이 라이간드와 결합한다. 라이간드의 농도가 낮아도 우린 워낙 이 리셉터들, 초록색 리셉터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풍선이. 워낙 이 빨간 라이간드와 친화도가 좋으니 악착같이 거의 다 결합한다.
KD 값이 작을 때. 반면에 KD 값이 크면은 라이간드가 아무리 많아도 친화도가 낮으면은 KD 값이 크면은 라이간드와 리셉터 사이에 친화도가 낮으면 KD 값이 크다는 경우는 뭐냐? 라이간드가 굉장히 많아야지, 농도가 높아져야지만 간신히 어느 정도 결합한다. 리셉터 자식 튕기네. 우리가 이렇게 농도를 높여도 결합을 안 해? 화났죠, 그죠? 라이간드 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반대일 수도 있죠. 라이간드가 리셉터를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사이에 궁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농도를 높여야지만 절반의 리셉터 100개 중에 50개가 라이간드와 결합하게 하려면은 라이간드의 농도를 왕창 높여야 된다. 즉 KD 값이 크다. 그래서 KD 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KD 값이 큰 리셉터와 라이간드 커플은 KD 값이 작은 리셉터와 라이간드 커플에 비해서 서로 간의 친화도가 낮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KD 값이 작은 리셉터와 라이간드는 서로 친화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리셉터 하나죠. 초록색. 하나가 서로 다른 라이간드, 빨간 라이간드와 핑크색 라이간드에 대해서 서로 다른 KD 값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얘하고는 10나노몰, KD 값이 100나노몰보다 작으니까 빨간 애보다 핑크 애보다 빨간 라이간드를 더 선호한다. 얘의 농도가 더 적어도 잘 결합한다. 농도가 높으면 억지로 결합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번엔 리셉터가 두 종류죠. 올리브색 리셉터, 초록색 리셉터. 하나의 라이간드가 서로 다른 리셉터에 대해 서로 다른 KD 값을 가질 수 있다. 얘하고는 KD 값이 10나노몰라이고 얘하고는 100나노몰라이면은 어떨까? 작은 쪽에 더 결합을 잘하겠죠. 자, 여기서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의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는 뭐다? 농도 단위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지워지게 되니까 이건 라이간드의 농도. 농도는 되게 마이크로몰 혹은 뭐 나노몰, 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뭐 영어로는 몰라라고 있죠. 몰이라고 쓰면은 어떤 양이고 이거 몰 퍼 리터. 농도일 때 이렇게 대문자 M자로 쓰죠. 그죠? 이거는 농도예요. 농도. 그래서 10나노몰라라는 농도는 용매 1리터 안에 10나노몰의 용질이 있을 때 이런 농도로 나타내죠. 그죠? 농도 단위다.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 해리 상수의 단위는 농도의 단위이다. 자, 리셉터의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 계속된 신호 전달을 둔감화, 디센시타이제이션 시킬 수 있다. 리셉터의 다운 레귤레이션, 이게 뭐지? 공부해 볼게요. 계속된 신호 전달을 둔감화 시킨다니 도대체 뭔 소리요? 둔감화. 우리가 안경을 처음 쓸 때, 저는 뭐 안경을 쓴 지 이미 수십 년이 됐지만 안경을 처음 쓸 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죠. 불편하고. 저 얼굴에다 뭘 얹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경을 내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자다 깨면 내가 안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만져봐야지 알 때 있죠. 왜 그럴까? 안경을 인지하는 얼굴에 많은 그 신경들이 둔감화된 거죠. 그죠? 계속적인 자극에 둔감화돼서 안경이 있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포도 리셉터가 있으면은 라이간드가 와서 결합하면은 라이간드의 농도가 갑자기 시간에 따라서 라이간드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면은 증가할 때는 인지를 하지만 높은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이 농도의 변화를 얘가 인지하는 거지,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더 이상 계속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포도 세포 내로 결국 라이간드가 여기 리셉터에 결합하면 세포 내로 어떤 신호를 보내서 세포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건데, 라이간드가 계속 높은 상태로 농도가 유지되면 더 이상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된 신호 전달을 둔감화시킨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세포가 라이간드와 리셉터 결합을 통해 받는 신호는 아주 잠깐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 너무 오래 같은 신호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신호는 잠깐만 전달되면 돼요. 자, 민방위 훈련 요즘은 잘 안 하나? 얘네 15일이면, 매달 15일이면 공습 경보합니다 하고 사이렌 쫙 울리면서 민방위 훈련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막 숨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하는 것 같네. 어쨌든 그런 경보는 잠깐만 울리면 되는 거죠. 너무 계속 울리면은 매달 15일이 민방위 훈련의 날이라고 사이렌을 갖다 밤에 12시 지나가지고 10시, 11시 자야 되는데 계속 울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딱 필요할 때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만 울려주면 되는 거죠. 잠깐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호는 제 폰의 반응을 트리거, 불러일으킬 정도로만 잠깐만 진행되면 된다. 잠깐만. 너무 오래 같은 신호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 폰은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계속된 신호 전달을 막고 둔감화시켜서 더 이상 신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신호는 한 번만 딱 전달되면 된다. 신호는 아주 잠깐만 필요해. 재난 문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알리기만 하게 되면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나 아까 제가 뭐 안경 쓰고 있는 거 얘기했는데 밝은 불빛에 오래 노출되면 적응하는 것처럼 세포도 라이간드 농도가 계속 같은 농도로 높게 유지되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좋은 책으로 공부하니까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해보면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런 경우 있죠, 자기가. 거기 적응이 되면은. 저도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노트북을 켜놓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뭐 공부하지 않고 되게 동영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뭐 글을 쓴다든가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간혹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뭔가 작업을 하러 집에서 글 같은 게 잘 안 써져서 한번 노트북을 싸들고 스타벅스는 아니고 뚜레쥬르 카페에 앉아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옆에서 애들 떠들지 뭐 그래가지고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런 주변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죠? 주변에 적응되는 거죠. 그래서 리셉터의 다운 레귤레이션도 이런 적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세포도 라이간드의 절대 농도에 반응한다기보다는 라이간드의 농도 변화에 반응한다. 그래서 라이간드의 일정 농도가 계속 유지되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이란 뭐냐 보도록 할게요.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의 첫 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앞에서 배운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다.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있다가 리셉터가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들어와 보면 세포 표면에 리셉터가 없게 되죠. 그럼 라이간드가 결합할 게 없으니까 반응을 못 받아들이겠죠. 세포 내부로 신호 전달을 마친 리셉터는 세포 내부로 엔도사이토시스가 들어와서 라이소좀 내에서 분해되기도 하고 분해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시 세포 표면으로 리사이클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근데 되게 분해되는 경우가 더 많고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에 라이간드, 이 세포, 둥그런 세포라고 가정하고, 여기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붙으면서 시작된다. 그렇죠? 붙으면은, 이 클라트린이 이렇게 격자를 만드는 거 공부했죠? 클라트린과 어댑터 프로테인, 이렇게 격자를 만들어서, 이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엔도사이토틱 베시클을 이렇게 엔도사이틱 베시클을 딱 만들면, 다이나민, 목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베시클을 만들고, 일단 이러한 구형을 형성하면 더 이상 이 스캐폴딩 프로테인인 클라트린과 AP가 필요 없죠. 그죠? 어댑터 프로테인이 얘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필요 없으니 벗어버리자. 코티드 베시클 이제 코팅을 벗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얼리 엔도솜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일로 내놓는데 리셉터를 재활용하러 다시 멤브레인으로 가기도 하고 이 리셉터가 여기 있는 얼리 엔도솜 안에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해되기도 해요. 엔도솜과 합치면서 pH 변화가 생겨 라이간드들이 리셉터에서 떨어진다. 후에 레이트 엔도솜의 엔자임을 받아들여서 라이소솜으로 변하고 라이간드는 다이제스션 된다. 그리고 리셉터도 다이제스션 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 리셉터도 라이소솜에서 다이제스션 되기도 한다. 리사이클 되는 경우도 있다. 즉 짧게 신호 전달한 후 파괴되거나 재활용된다. 이걸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의 첫 번째 방법. 뭐에 의해서?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이 일어난다. 첫 번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도 있겠죠. 두 번째의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션의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디센시타이제이션. 리셉터 자체가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라이간드에 대한 KD 값이 변하는 거죠. KD 값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면은 라이간드와 더 친해지는 거고 높아지면은 라이간드와 덜 친해지는 거죠. 덜 친해지게 되었다. 리셉터 자체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라이간드에 대한 친화도를 낮추는 것이다. 어서와, 너랑 참 만나고 싶었어. 나도 자기에게 포근하게 쌓이고 싶었어. 리셉터와 라이간드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죠. 하지만 리셉터가 화학적 성질이 변했어요. 대개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켜 데센시타이제이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포스포릴레이션에 의해서,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인다.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면은 얘가 라이간드에 대한 KD 값이 올라가서 두 사이의 어피니티가 변했구나.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영원한 건 없죠. 그렇죠? 영원할 것 같지만 조금씩 변하고 참고 맞춰져 가면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리셉터와 라이간드도 이렇게 서로 간의 어피니티, 친화도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포스포릴레이션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리고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는 각각 리셉터와 결합하여 리셉터를 불활성화시키는 주력을 뜻한다. 30분이 넘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